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부터 행복을 이렇게 찾아 헤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왜 그냥 있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조금 달랐잖아요. 저 역시도 주말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고, 친구랑 하굣길에 문방구 앞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친구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뭔가 인증사진을 찍어야 그 순간이 완성되는 것 같고, 좋은 곳에 가도 그 경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진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미없게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봐줄까 봐 '나 그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잘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아 얘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말해 주니까 그런 어떤 인정 욕구가 발현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문득 최근에 이상한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마른 빨래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는데 제가 전날 빨아뒀던 이불이 햇볕에 마른 냄새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뭉클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친구랑 주말에 막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해 놓고 방 안에서 이렇게 이불을 말리는 냄새가 났었는데, 그 기억이 갑자기 확 떠올라서 '그렇게 뭉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뭉클함은 또 기분 좋은 뭉클함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햇살이 베란다 가득 들어와 소파를 들이우고 있으면 그냥 소파에 잠깐 기대에 앉아서 멍을 때려요. 출근하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행복이죠. 그리고 퇴근하는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하늘을 봤는데 보랏빛 하늘이 그렇게 펼쳐진 날이 있었는데요. 출발하기 싫더라고요. '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을 대충 끝내고 잠깐 소파에 기대서 편안히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도 좋은 것 같아요.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우리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해라, 해라. 해 이거 하고 이거 끝났으면 저거 하고." 약간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왔는데, 한숨 훅 내쉬고 '그래. 뭘 꼭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해 보는 거. 그게 어쩌면 정말 쉼이고 그게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이 참 좋더라고요. 뭐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특별히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냥 그 순간에 애써 뭔가를 하지 않고 순간에 머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이 바로 그런 종류의 행복에 대해 얘기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태수 작가님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책이요. 태수 작가님도 익숙하지 않나요? 1cm 다이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은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뭔가 작가의 에세이가 쓰여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적어보는 란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어떤 내 얘기들을 적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서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래서 태수라고 했을 때 '아 이분 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책을 골랐네요. 책을 샀네요. 그래요. 이 책은요. 뭐 막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대신 불행하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개인의 소소한 경험들로 이야기해 줍니다. 태수 작가님을 좋아하는 한 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울고 싶은 날이면 태수 작가의 글을 찾는다. 더 슬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울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그 말이 와닿네요,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그저 어떤 순간에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용기가 아닐까 해서요. 요즘 세상이 참 요란하잖아요. SNS에서는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이 매일 뜨고 우리는 또 그 속도에 맞춰 달려가야만 할 것 같고 그런데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류의 행복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또 장을 보다가 우연히 할인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발견하는 순간이 또 퇴근 후에 소파에 앉아서 포근함을 느끼는 순간에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자주 느낄 수 있는 행복 아닐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화려하지 않아도 돼.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별일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갔나요? 아니면 주말인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요? 크게 재미있는 일이 없었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라는 말 아시죠? 누군가 그랬답니다. 불행이 찾아오지 않은 하루. 그 자체로 얼마나 큰 행복인가. 라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정말 갑자기 막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난리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때 그럴 때 약간 이렇게 내가 평범하게 살다니 행복한데? 라는 생각이 약간 발상의 전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도 저처럼 조용한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계신다면,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숨어 있는, 너무 조용해서 안 들리는 그런 작고 소중한 행복을 느껴보시죠. 그래요, 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우리의 페이스대로 간다면, 행복은 작은 깃털처럼 우리 발 아래 조용히 내려앉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서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을 하며 물었다. 아,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 있으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잘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남지 않았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냈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해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에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그만두는 것도 용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용기. 요즘 것들은 좀만 힘들어도 퇴사를 하네. 3년 전 제이는 그 말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이라니. 참나, 너무 내 얘기 아닌가? 제이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1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보다 괜찮은 성과와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얻었다. 혹시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요? 견디다 못해 찾아간 정신과에서 받은 의례적인 질문에 제이는 그만 울음이 나와버렸다. 물론 제이를 걱정해준 주변 지인들도 많았다.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제이를 위해 시간을 냈고 살뜰한 위로도 놓치지 않고 건넸다. 다만 방향이 좀 묘했다. 힘든 건 알겠는데 여태까지 한 게 아깝지 않아? 어렵게 들어간 데잖아.
좀만 더 버텨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제2의 생활이 아닌 제2의 사회생활이었다. 잠은 잘 자냐는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제2 자신조차 자신의 생활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모두가 비슷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사회생활과는 달리 내 생활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씀이었었지. 그건 논리적인 접근이었다. 내 생활은 하면 할수록 돈과 시간이 차감되는 구조였기에 제이는 그걸 최대한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성적, 학벌, 평판, 직급과 연봉, 연차, 성과. 오늘도 내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넘치는데 시간은 없고 할 것 많았다. 그런 세상에서 나를 먼저 포기하는 건 어찌 보면 가장 속 편하고 효율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로봇과는 달라 오로지 효율만으로는 윤택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고장난 마음은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제이도 마찬가지였다. 제이가 다시 방문 밖으로 나온 건 만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였다. 거기서 회사 정문으로 향하기까지는 또 한 번의 2년이 필요했다. 제이의 청춘은 이미 꽤 흘러가 있었다. 효율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고연비의 시간이었다. 멈춤과 지속, 둘 중 무엇이 더 맞는 일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오래된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래도 노곤한 퇴근길에 이 글을 볼 당신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잠시 이 책을 편 당신에게 이 질문만큼은 꼭 들려주고 싶다. 요새 잠은 잘 자나요? 밥은 체하지 않고 잘 먹어요? 멋진 사회생활을 위해서 너무 많은 내 생활을 포기하며 살지는 않길 바랄 뿐이다. 네. 저는 이 그만두는 것도 용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용기라는 곡지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누군가 일이 힘들어서 퇴사라도 하려고 치면 뭐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 정말 요즘 것들은 좀만 힘들면 그냥 퇴사하려고 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안 맞는데 퇴사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2의 사례처럼 정신과 진단서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건 내 손해잖아요. 그쵸?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며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자주 그럽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내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인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진짜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거기에 진짜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요. 다음 거 또 소개해 드릴게요.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요즘은 하늘이 까말 때 출근해 하늘이 까말 때 퇴근한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희미해져 어제가 진짜 어제였던가? 멈춰서 생각해 보지만 잘 모르겠다. 시간이 아까우니 일단은 또 앞으로 걷는다. 힘들다는 느낌은 남아있다. 피곤하다는 생각도 있고 아주 조금이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감각도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200충, 300충이란 단어를 봤다.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벌레. 가슴이 꽉 차는 답답함에 문득 옆을 돌아봤다. 지하철 광고판에 걸린 연예인이 보였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었다. 생일이란 이유로 축하해주는 팬이 있고 방송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갈채를 받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되어보고 싶었다. 쨍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는데 남은 건 흐리멍덩한 모니터 불빛뿐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모니터 불빛에서도 비타민 D가 나올까? 아야, 빛은 빛인데 아무래도 햇빛이 아니라 LED니까 좀 무리인가? 혼자 생각하다 미친놈 하고 침을 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다. 누가 나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있을까 머릿속을 헤매봤지만 참 아무도 없지. 그렇다면 나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낯간지럽지만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다. 삶에서 도망치지 않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넌 모르지? 앉을 자리가 없는 역에서 매일 출근하는 것과 간신히 생긴 자리를 할머니에게 양보해드리는 것. 상사가 튀긴 끈적한 침도 매일 새 것처럼 세수하고 털고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모니터를 켜고 신발끈을 묶고 출근 도장을 찍는 그 삶이 사실 말이야 얼마나 굉장한 건지 넌 모를 거야. 인생의 의미를 잃어도 누군가의 성공에 까무룩 자존감이 무너져도 꿋꿋이 일어나 제자리로 향하는 너를 정말 응원해.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빌어먹을 인생에 정직하게 부딪히는 너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바야흐로 대혐오 시대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내려치는 게 당연해진 사회. 도대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게 왜 조롱당해야 하는 걸까? 무신사 랭킹 상위권에 있는 옷을 사 입는 건 또 왜 비웃음을 당해야 하는 건지. 혐오는 어그로가 끌리니까? 조회수와 돈이 터져서? 맞는 말이다. 분명 혐오는 돈도 되고 어그로도 끌린다. 그런데 본원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자존감. 그렇다. 지겹지만 또 자존감 얘기다. 다만 조금은 다른. 포털 사이트 국어 사전에 자존감을 검색하면 이런 뜻이 나온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 풀이에서 알 수 있듯 자존감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남이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안타깝게도 타인의 평가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난도가 S랭크인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 나를 우쭈쭈하며 올려줘야, 그래야 차오르는 것이 자존감의 실제 모습인데 아무도 그래주지 않으니 답은 한 가지인 것이다. 남을 내려치는 것. 슬프지만 이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시대에 나이, 성별, 세대를 넘어 남의 옷과 연봉, 말투와 같은 습관까지 내려치는 이유다. 남을 내려친다는 건 반대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때때로 맘씨 좋은 어른들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멋져요. 라는 위로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에겐 더 현실적인 주문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서로를 그냥 좀 내버려 두자 하는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체력이 든다. 시간도 들고 감정도 들며 때때로 큰 돈도 든다. 모두 이득 없이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좀 더 내버려둬야 한다. 사랑은 아니어도 넌 그렇구나 정도의 건조한 존중은 보내줘야 한다. 또 모른다. 혐오가 혐오를 부르듯 존중이 존중을 불러올지도. 혹 그럼에도 마음속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혐오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정말 내 안에서 왔을까? 아니면 돈과 관심이 절실한 미디어나 SNS에서 온 건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린 그렇게 많은 걸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다.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실제로 그렇대요.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 편안하고, 음, 뭐랄까, 누군가에게 화를 많이 안 내고 그런 모습이 기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때 두려워지고 두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마치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공격을 하듯이 너무 두려운 상황이 오래되니까 화도 내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기본 상태가 편안하고 그냥 존재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혐오를 가득하고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고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고찰해 본다면 저자의 말처럼 이게 내 안에 온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매체, 그러니까 SNS, 미디어 이런 거에서 우리가 세뇌 아닌 세뇌를 받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끌리네요.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다는 말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다. 2024 파리올림픽 10m 공기소총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반효진 선수의 노트북에는 이런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어차피 이 세계의 짱은 나다. 16 소녀의 귀여운 멘탈 관리 비법이라 알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행동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자기 충족적 예언. 20세기 초 등장한 사회심리학 이론이다.
자기 충족적 예언의 사전적 정의란 이렇다. 특정 상황을 마음속에서 실제라고 결정해 버리면 그에 맞게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다시 말해,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다. 어딘가 주술적 면모가 넘치는 사이비 교리 같지만 사실이다. 100년 전 사회학자 윌리엄 토마스에 의해 정립되어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진짜 사회학 이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난 이 이론을 좋아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했다. 와 같이 인과관계를 그럴듯하게 맺어놓은 부실한 이론 같다고나 할까?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또한 이 이론이지 않을까 싶었다. 우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겸손은 미덕이다. 지나친 자신감은 재수없음과 동의하고 실패했을 때 실망할 것을 대비해 스스로에게 부단히도 이 말을 세뇌시킨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물론 그 말들은 실제로 추락했을 때의 아픔을 덜 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날개마저 빼앗아갔다. 패기 있게 도전하는 법보다 현명하게 포기하는 법을, 추월하는 상상보단 보수적인 한계치를 더 많이 상정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하는 후회들 역시 대개 이런 의미로 끝났다. 그때 그거 해볼걸. 말에는 분명 힘이 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은 머리 위에 천장이 되어 우리의 한계를 정의내리는 굳건한 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 남에게 잘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도 꼼꼼히 계산적으로 잘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말 한마디로 내 마음만은 바꿀 수 있으니까. 포기가 도전이 되고 한계가 가능성이 되고 겸손이 자신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개그우먼 장도연 씨는 공연 전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관객 앞에서 이런 주문을 외운다고 한다. 여기 있는 애들 다 내 밥이야. 국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 역시 평소 꾸준히 생각해왔다고 한다.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줘야 하는 말 역시 그런 게 아닐까? 지독히도 열심히 달려온 스스로의 허파에 바람을 좀 팽팽하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을 좀 더 믿어보자. 열심히 해온 스스로에게 좀 더 큰 가능성을 쥐어주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죠. 어, 나를 이렇게 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난 그거 잘할 수 있지. 안 떨지. 뭐, 가서 잘할 거야. 믿어. 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또 떨죠. 그게 사람이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축가를 한다 그러면 나는 뭐 저기 축가 올라가서 잘 부를 수 있어. 안 떨고 내 실력 다 발휘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진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일단 혼자 있을 때라도 안 떨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막 틀리고 아유 걱정되는데. 이 상태면은 아무리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아 나 올라가서 안 떨고 잘 부를 거야.' 그렇게 부를 수 없게 되겠죠.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연습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당연히 떨리겠죠. 실수할지도 모르는데. 그쵸. 그럴 때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증거들을 하나 둘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떨어 본 경험 3번 정도 있고, 그리고 연습 내가 축가로 불을 꼭 완벽하게 연습이 돼 있고 하다면 '그래. 이번에 나 잘 부를 수 있을 거야.'라고 선언했을 때 그 말을 나 스스로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잘 부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을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기 충족적 예언이 먼저인가 아니면 축가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들,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연습을 더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연습을 함으로써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아내는 매일 아침에 행복에 이름표를 붙인다. 막 건조기에서 꺼낸 이불을 보며 아내는 행복해한다. 적당히 데워진 이불을 덮고 소파를 구르며 뒤집어 썼다 또 벗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머리만 쏙 빼고 말한다. 아, 행복해. 연애를 시작한 지 10년, 결혼한 지 5년, 도합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심쿵한다.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귀엽다. 이후로도 수건이든 흰옷이든 건조된 빨래들을 보면 일단 다 던져주는 이유다. 하루는 영화 관람 전 저녁으로 충무김밥과 쌀국수를 먹는데 아내가 또 말했다. 조합이 이거 완벽한데? 나는 또 자그맣게 웃는다. 어느 날은 퇴근한 자기를 반기는 반려묘 미미를 보며, 또 어느 날은 집 가는 길 발견한 달짝지근한 군밤 가게를 보며 아내는 찢지도 않고 꾸준히 선언했다. 너무 행복하잖아. 아내는 무심코 지나갈 만한 작은 순간들에도 그토록 자주 새 것이라는 듯 행복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조금은 부러워졌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본 게 언제였을까? 어릴 때는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행복이란 말은 어딘가 쉬워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끼고 또 아꼈다. 즐거움만으로는 부족했다. 짜릿함도 아쉽고 뿌듯함 역시 딱 들어맞지는 않았다. 그야말로 머리에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 아닌 그런 이상 행복이란 단어는 감히 쓸 수 없었다. 내가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 겨우 이 정도가 행복이라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무미건조했다. 솔직히 꽤 인상적인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대로 명명되지 않는 순간들은 조금씩 퇴색되어 그저 그런 기억들로 퉁쳐졌다. 부끄러워하다 보니 무뚝뚝해진 그 옛날의 아버지들처럼 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메말라가고 있었다. 어제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바라봤다. 분홍빛 하늘. 여름 석양이 저래도 예뻤었나? 나도 모르게 기분이 뽀송해졌다. 값싸게 구매한 삼겹살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산한 타이밍도 모두 완벽했다. 해서 이 모든 순간들을 또 습관처럼 잊지 않기 위해 용기 내어 이름 붙여본다. 조용하게. 아, 행복하다. 뭐라고? 산통을 깨듯 아내가 묻는다. 눈치도 없지. 나는 벌컥 답했다. 아, 행복하다고. 아내가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하늘은 여전히 핑크빛이고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선언이다. 아내는 매일 아침 행복에 이름표를 붙인다. 이 짧은 글인데 굉장히 울림이 왔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요즘 현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행복 유예, 예, 행복을 미루는 거. 맞습니다. 저도 많이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견디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어. 약간 마시멜로 이야기 비슷하게 그렇게 '이게 맞는 거지.' 하고 '그래야 더 잘 사는 거지.' 하고 살아왔는데 글쎄요. 언제쯤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자각이 드는 순간이 종종 옵니다. 예.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걸 이제 좀 깨달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쯤 왔으면 그죠? 이게 나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겠죠. 인생 짧습니다. 그쵸? 인생 짧으니까 이 순간 여기서 행복해야겠죠. 그러려고 노력을 한달까?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진짜 남들이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또 이제 나아가서 더 나은 성취로 또 원치 않아도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게 맞는가? 맞나?' 이게 의문을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옳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쩐지 결과는 썩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펼쳐지는 사소한 기쁨에 어떤 사건의 벌어짐에 행복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이름표를 붙여서 한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지금을 사는 태도겠죠. 습관이겠죠. 참 좋은 습관이죠. 수평선 넓게 펼쳐진 바다, 동해 바다를 보고도 그리고 산 정상에 힘들게 올라서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뭐 산이네, 바다네, 요렇게 무감각한 것보다는 '와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봐.' 하면서 진짜 감탄하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저는 약간 전자에 속했던 사람 같은데 뭐 여행을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 멋진 곳이라는데 경외심은 안 들고 '아 힘들다. 올라왔네. 이제 언제 또 내려가냐.' 그러니까 멋지네. 산이네.' 요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음 그건 글쎄요. 틀린 건 아니겠지만 별로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행복하지 않게 살아온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뉴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나라. 야,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냐? 우리나라의 뉴비, 그러니까 신입들을 가장 울리는 말일 것이다. 처음에 못하는 것이 좀 당연한 건데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당연한 사실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뭘 물어보기가 어렵다. 아는 건 하나 없는데 뭐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해내야 한다. 기댈 곳은 없는데 실패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신입. 사기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기 범죄 1위 국가다. 작년 전체 사기 피해자만 10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들의 70%는 안타깝게도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초년생들의 뇌는 유독 사기꾼들의 기술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딱 두 가지 기술로 초년생들의 뇌를 요리했다.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쉽게 말해서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다시 못 줘 라고 윽박 지르거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요.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라며 따뜻하게 위로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설익은 뉴비들의 마음엔 쥐약이었다. 물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야 상황은 달라졌을 테지만 뉴비들은 그럴 수 없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게 10만 5천 명이 될 때까지.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사기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사기 범죄 형량 강화에 대한 논의도 곳곳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근본적인 사기의 난도를 올리는 것. 다시 말해 똑똑한 뉴비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렇게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필요한 정보는 좀 더 쉬운 말로 제공하고 초심자가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다. 다 큰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야, 우리 땐 다 발로 뛰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다 보면 버릇 나빠져. 라고 말하고 싶은 어른들이 수두룩 빽빽이겠지만 모르는 소리. 요즘 애들이 더 멍청해서 혹은 덜 노력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다. 그땐 그냥 사기꾼들도 멍청했을 뿐이다. 불과 2, 30년만 해도 우리나라라는 게임은 아직 출시 초기였기 때문에 모든 유저가 살아남는 데만 급급했다. 눈앞의 상황에 적응하기 바빴고 진지하게 판을 짤 여유도 없었다. 지금처럼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를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모든 게임이 망하는 순간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된다. 뉴비가 사라질 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라는 게임은 모든 분야에서 신규 참여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나 살기도 바쁘다며 나 몰라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도, 출산도, 취업도. 우리 모두가 속한 게임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 게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의 노력을 취해야 한다. 나 살겠다고 뉴비 등쳐먹는 짓은 엄중히 단죄하고 어렵사리 물어보면 기분 좋게 알려주고 쓸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맘씨 좋게 나눠줘야 한다. 당연히 비난의 화살은 뉴비가 아닌 몹쓸 사기꾼과 불법 핵 유저들을 향해야 한다. 그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우리 고인물들이 해줘야 하는 일이다. 누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라는 게임의 건강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태수 작가님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만 콕콕 집어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내 생각을 주리 있게 정리해서 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책이었,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말로 꺼내지 못하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혹자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걸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렇게 생각해. 내 의견은 이래." 라고 말할 때 비로소 내 의견이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기억에 남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스탠스를 취해." 라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끔 독서 모임이나 누군가와 이렇게 토론하는 걸 좀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좋습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제목,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제목 아닌가요? 점점 뭐랄까 나이가 들수록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스무 살 때 뭐 스물 20대 때처럼 이렇게 막 재밌고 뭐 술 먹으면서 막 떠들고 이런 거보다 그냥 잔잔한 행복?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행복인데 라는 생각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참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목도 되게 공감이 됐네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그런 게 더 행복한가요? 사람들 막 많은 곳에서? 그것도 뭐 나름의 또 행복이죠. 도파민 터지는 행복인가요, 그게? 어쨌든 저도 그게 되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그냥 좀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든지 아니면 혼자서 쉬든지 하는 것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갈게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서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을 하며 물었다. 아,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 있으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잘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남지 않았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해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에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그만두는 것도 용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용기. 요즘 것들은 좀만 힘들어도 퇴사를 하네. 3년 전 제이는 그 말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이라니. 참나, 너무 내 얘기 아닌가? 제이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1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보다 괜찮은 성과와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얻었다. 혹시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요? 견디다 못해 찾아간 정신과에서 받은 의례적인 질문에 제이는 그만 울음이 나와버렸다. 물론 제이를 걱정해준 주변 지인들도 많았다.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제이를 위해 시간을 냈고 살뜰한 위로도 놓치지 않고 건넸다. 다만 방향이 좀 묘했다. 힘든 건 알겠는데 여태까지 한 게 아깝지 않아? 어렵게 들어간 데잖아. 좀만 더 버텨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제이의 생활이 아닌 제이의 사회생활이었다. 잠은 잘 자냐는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제이 자신조차 자신의 생활을 걱정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모두가
비슷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사회생활과는 달리 내 생활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쓰면썼지. 그건 논리적인 접근이었다. 내 생활은 하면 할수록 돈과 시간이 차감되는 구조였기에 제이는 그걸 최대한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성적, 학벌, 평판, 직급과 연봉, 연차, 성과. 오늘도 내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넘치는데 시간은 없고 할 것 많았다. 그런 세상에서 나를 먼저 포기하는 건 어찌 보면 가장 속 편하고 효율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로봇과는 달라 오로지 효율만으로는 윤택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고장난 마음은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제이도 마찬가지였다. 제이가 다시 방문 밖으로 나온 건 만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였다. 거기서 회사 정문으로 향하기까지는 또 한 번의 2년이 필요했다. 제이의 청춘은 이미 꽤 흘러가 있었다. 효율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고연비의 시간이었다. 멈춤과 지속, 둘 중 무엇이 더 맞는 일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오래된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래도 노곤한 퇴근길에 이 글을 볼 당신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잠시 이 책을 편 당신에게 이 질문만큼은 꼭 들려주고 싶다. 요새 잠은 잘 자나요? 밥은 체하지 않고 잘 먹어요? 멋진 사회생활을 위해서 너무 많은 내 생활을 포기하며 살지는 않길 바랄 뿐이다. 네, 저는 이 그만두는 것도 용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용기라는 꼭지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누군가 일이 힘들어서 퇴사라도 하려고 치면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 정말 요즘 것들은 좀만 힘들면 그냥 퇴사하려고 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안 맞는데 퇴사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2의 사례처럼 정신과 진단서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건 내 손해잖아요. 그렇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며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그럽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내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인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진짜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거기에 진짜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요. 다음 거 또 소개해 드릴게요.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요즘은 하늘이 까맣을 때 출근해 하늘이 까맣을 때 퇴근한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희미해져
어제가 진짜 어제였던가? 멈춰서 생각해보지만 잘 모르겠다. 시간이 아까우니 일단은 또 앞으로 걷는다. 힘들다는 느낌은 남아있다. 피곤하다는 생각도 있고 아주 조금이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감각도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200충, 300충이란 단어를 봤다.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벌레. 가슴이 꽉 차는 답답함에 문득 옆을 돌아봤다. 지하철 광고판에 걸린 연예인이 보였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었다. 생일이란 이유로 축하해주는 팬이 있고 방송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갈채를 받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되어보고 싶었다. 쨍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는데 남은 건 흐리멍덩한 모니터 불빛뿐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모니터 불빛에서도 비타민 D가 나올까? 아니야, 빛은 빛인데 아무래도 햇빛이 아니라 LED니까 좀 무리인가? 혼자 생각하다 미친놈 하고 짐을 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다. 누가 나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있을까 머릿속을 헤매봤지만 참 아무도 없지. 그렇다면 나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낯간지럽지만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다. 삶에서 도망치지 않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넌 모르지? 앉을 자리가 없는 역에서 매일 출근하는 것과 간신히 생긴 자리를 할머니에게 양보해드리는 것. 상사가 튀긴 끈적한 침도 매일 새 것처럼 세수하고 털고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모니터를 켜고 신발끈을 묶고 출근 도장을 찍는 그 삶이 사실 말이야 얼마나 굉장한 건지 넌 모를 거야. 인생의 의미를 잃어도 누군가의 성공에 까무룩 자존감이 무너져도 꿋꿋이 일어나 제자리로 향하는 너를 정말 응원해.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빌어먹을 인생에 정직하게 부딪히는 너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바야흐로 대혐오 시대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내려치는 게 당연해진 사회. 도대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게 왜 조롱당해야 하는 걸까? 무신사 랭킹 상위권에 있는 옷을 사 입는 건 또 왜 비웃음을 당해야 하는 건지. 혐오는 어그로가 끌리니까? 조회수와 돈이 터져서? 맞는 말이다. 분명 혐오는 돈도 되고 어그로도 끌린다. 그런데 본원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자존감. 그렇다. 지겹지만 또 자존감 얘기다. 다만 조금은 다른. 포털 사이트 국어사전에 자존감을 검색하면 이런 뜻이 나온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 풀이에서 알 수 있듯 자존감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남이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안타깝게도 타인의 평가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난도가 S랭크인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 나를 우쭈쭈하며 올려줘야 그래야 차오르는 것이 자존감의 실제 모습인데 아무도 그래주지 않으니 답은 한 가지인 것이다.
남을 내려치는 것. 슬프지만 이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시대에 나의 성별, 세대를 넘어 남의 옷과 연봉, 말투와 같은 습관까지 내려치는 이유다. 남을 내려친다는 건 반대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때때로 맘씨 좋은 어른들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멋져요. 라는 위로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에겐 더 현실적인 주문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서로를 그냥 좀 내버려 두자 하는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체력이 든다. 시간도 들고 감정도 들며 때때로 큰 돈도 든다. 모두 이득 없이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좀 더 내버려둬야 한다. 사랑은 아니어도 넌 그렇구나 정도의 건조한 존중은 보내줘야 한다. 또 모른다. 혐오가 혐오를 부르듯 존중이 존중을 불러올지도. 혹 그럼에도 마음속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혐오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정말 내 안에서 왔을까? 아니면 돈과 관심이 절실한 미디어나 SNS에서 온 건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린 그렇게 많은 걸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다.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실제로 그렇대요.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 편안하고, 뭐랄까, 누군가에게 화를 많이 안 내고 그런 모습이 기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때 두려워지고 두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마치 쥐가 궁지에 몰리며 공격을 하듯이 너무 두려운 상황이 오래되니까 화도 내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기본 상태가 편안하고 그냥 존재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혐오에 가득하고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고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고찰해 본다면 저자의 말처럼 이게 내 안에서 온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매체, 그러니까 SNS, 미디어 이런 거에서 우리가 세뇌 아닌 세뇌를 받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끌리네요.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다는 말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다. 2024 파리올림픽 10m 공기소총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반효진 선수의 노트북에는 이런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어차피 이 세계의 짱은 나다. 16 소녀의 귀여운 멘탈 관리 비법이라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행동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자기 충족적 예언. 20세기 초 등장한 사회심리학 이론이다. 자기 충족적 예언의 사전적 정의란 이렇다. 특정 상황을 마음속에서 실제라고 결정해버리면 그에 맞게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다시 말해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다. 어딘가 주술적 면모가 넘치는 사이비 교리 같지만 사실이다.
100년 전 사회학자 윌리엄 토마스에 의해 정립되어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진짜 사회학 이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난 이 이론을 좋아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했다. 와 같이 인과관계를 그럴듯하게 맺어놓은 부실한 이론 같다고나 할까?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또한 이 이론이지 않을까 싶었다. 우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겸손은 미덕이다. 지나친 자신감은 재수없음과 동의하고 실패했을 때 실망할 것을 대비해 스스로에게 부단히도 이 말을 세뇌시킨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물론 그 말들은 실제로 추락했을 때의 아픔을 덜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날개마저 빼앗아갔다. 패기 있게 도전하는 법보다 현명하게 포기하는 법을, 추월하는 상상보단 보수적인 한계치를 더 많이 상정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하는 후회들 역시 되게 이런 의미로 끝났다. 그때 그거 해볼걸. 말에는 분명 힘이 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은 머리 위에 천장이 되어 우리의 한계를 정의내리는 굳건한 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 남에게 잘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도 꼼꼼히 계산적으로 잘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말 한마디로 내 마음만은 바꿀 수 있으니까. 포기가 도전이 되고 한계가 가능성이 되고 겸손이 자신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개그우먼 장도연 씨는 공연 전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관객 앞에서 이런 주문을 외운다고 한다. 여기 있는 애들 다 내 밥이야. 국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 역시 평소 꾸준히 생각해왔다고 한다.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줘야 하는 말 역시 그런 게 아닐까? 지독히도 열심히 달려온 스스로의 허파에 바람을 좀 팽팽하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을 좀 더 믿어보자. 열심히 해온 스스로에게 좀 더 큰 가능성을 쥐어주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죠. 나를 이렇게 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난 그거 잘할 수 있지, 안 떨지, 뭐 가서 잘할 거야, 믿어 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또 떨죠. 그게 사람이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축가를 한다 그러면 나는 뭐 저기 축가 올라가서 잘 부를 수 있어, 안 떨고 내 실력 다 발휘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진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일단 혼자 있을 때라도 안 떨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막 틀리고 아유 걱정되는데, 이 상태면은 아무리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나 올라가서 안 떨고 잘 부를 거야, 그렇게 부를 수 없게 되겠죠.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연습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당연히 떨리겠죠. 실수할지도 모르는데.
그쵸. 그럴 때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증거들을 하나 둘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떨어본 경험 3번 정도 있고, 그리고 연습 내가 축가로 불을 꼭 완벽하게 연습돼 있고 하다면 '그래 이번에 나 잘 부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선언했을 때 그 말을 나 스스로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잘 부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을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기 충족적 예언이 먼저인가 아니면 축가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들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연습을 더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연습을 함으로써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아내는 매일 아침에 행복에 이름표를 붙인다. 막 건조기에서 꺼낸 이불을 보며 아내는 행복해한다. 적당히 데워진 이불을 덮고 소파를 구르며 뒤집어 썼다 또 벗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머리만 쏙 빼고 말한다. 아, 행복해. 연애를 시작한 지 10년, 결혼한 지 5년, 도합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심쿵한다.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귀엽다. 이후로도 수건이든 흰옷이든 건조된 빨래들을 보면 일단 다 던져주는 이유다. 하루는 영화 관람 전 저녁으로 충무김밥과 쌀국수를 먹는데 아내가 또 말했다. 조합이 이거 완벽한데? 나는 또 자그맣게 웃는다. 어느 날은 퇴근한 자기를 반기는 반려묘 미미를 보며 또 어느 날은 집 가는 길 발견한 달짝지근한 군밤 가게를 보며 아내는 짖지도 않고 꾸준히 선언했다. 너무 행복하잖아. 아내는 무심코 지나갈 만한 작은 순간들에도 그토록 자주 새 것이라는 듯 행복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조금은 부러워졌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본 게 언제였을까? 어릴 때는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행복이란 말은 어딘가 쉬워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끼고 또 아꼈다. 즐거움만으로는 부족했다. 짜릿함도 아쉽고 뿌듯함 역시 딱 들어맞지는 않았다. 그야말로 머리에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 아닌 그런 이상 행복이란 단어는 감히 쓸 수 없었다. 내가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 겨우 이 정도가 행복이라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무미건조했다. 솔직히 꽤 인상적인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대로 명명되지 않는 순간들은 조금씩 퇴색되어 그저 그런 기억들로 퉁쳐졌다. 부끄러워하다 보니 무뚝뚝해진 그 옛날의 아버지들처럼 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메말라가고 있었다. 어제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바라봤다. 분홍빛 하늘. 여름 석양이 저래도 예뻤었나? 나도 모르게 기분이 뽀송해졌다. 값싸게 구매한 삼겹살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산한 타이밍도 모두 완벽했다. 해서 이 모든 순간들을 또 습관처럼 잊지 않기 위해 용기 내어 이름 붙여본다. 조용하게. 아, 행복하다. 뭐라고? 산통을 깨듯 아내가 묻는다. 눈치도 없지.
나는 벌컥 답했다. 아, 행복하다고. 아내가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하늘은 여전히 핑크빛이고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선언이다. 아내는 매일 아침 행복의 이름표를 붙인다. 이 짧은 글인데 굉장히 울림이 왔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행복 유예, 행복을 미루는 거. 맞습니다. 저도 많이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견디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어. 약간 마시멜로 이야기 비슷하게 그렇게 이게 맞는 거지 하고 그래야 더 잘 사는 거지 하고 살아왔는데 글쎄요. 언제쯤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자각이 드는 순간이 종종 옵니다.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걸 이제 좀 깨달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쯤 왔으면 그죠? 이게 나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겠죠. 인생 짧습니다. 그렇죠? 인생 짧으니까 이 순간 여기서 행복해야겠죠. 그러려고 노력을 한달까?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진짜 남들이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또 이제 나아가서 더 나은 성취로 또 원치 않아도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게 맞는가? 맞나? 이게 의문을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옳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쩐지 결과는 썩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펼쳐지는 사소한 기쁨에 어떤 사건의 벌어짐에 행복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이름표를 붙여서 한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지금을 사는 태도겠죠. 습관이겠죠. 참 좋은 습관이죠. 수평선 넓게 펼쳐진 바다, 동해바다를 보고도 그리고 산 정상에 힘들게 올라서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뭐 산이네, 바다네 이렇게 무감각한 것보다는 와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봐 하면서 진짜 감탄하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저는 약간 전자에 속했던 사람 같은데 뭐 여행을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 멋진 곳이라는데 경외심은 안 들고 힘들다. 올라왔네. 이제 언제 또 내려가냐. 그러니까 멋지네. 산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건 글쎄요. 틀린 건 아니겠지만 별로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행복하지 않게 살아온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뉴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나라. 야,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냐? 우리나라의 뉴비, 그러니까 신입들을 가장 울리는 말일 것이다. 처음에 못하는 것이 좀 당연한 건데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당연한 사실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뭘 물어보기가 어렵다. 아는 건 하나 없는데 뭐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해내야 한다. 기댈 곳은 없는데 실패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신입. 사기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기 범죄 1위 국가다. 작년 전세 사기 피해자만
10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들의 70%는 안타깝게도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초년생들의 뇌는 유독 사기꾼들의 기술에 취약해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딱 두 가지 기술로 초년생들의 뇌를 요리했다.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쉽게 말해서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다시 못 줘 라고 윽박지르거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요.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라며 따뜻하게 위로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설익은 뉴비들의 마음엔 쥐약이었다. 물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야 상황은 달라졌을 테지만 뉴비들은 그럴 수 없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게 10만 5천 명이 될 때까지.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사기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사기범죄 형량 강화에 대한 논의도 곳곳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근본적인 사기의 난도를 올리는 것. 다시 말해 똑똑한 뉴비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렇게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필요한 정보는 좀 더 쉬운 말로 제공하고 초심자가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다. 다 큰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야, 우리 땐 다 발로 뛰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다 보면 버릇 나빠져. 라고 말하고 싶은 어른들이 수두룩 빽빽이겠지만 모르는 소리. 요즘 애들이 더 멍청해서 혹은 덜 노력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다. 그땐 그냥 사기꾼들도 멍청했을 뿐이다. 불과 20, 30년만 해도 우리나라라는 게임은 아직 출시 초기였기 때문에 모든 유저가 살아남는 데만 급급했다. 눈앞의 상황에 적응하기 바빴고 진지하게 판을 짤 여유도 없었다. 지금처럼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를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모든 게임이 망하는 순간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된다. 뉴비가 사라질 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라는 게임은 모든 분야에서 신규 참여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나 살기도 바쁘다며 나 몰라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도, 출산도, 취업도. 우리 모두가 속한 게임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 게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의 노력을 취해야 한다. 나 살겠다고 뉴비 등쳐먹는 짓은 엄중히 단죄하고 어렵사리 물어보면 기분 좋게 알려주고 쓸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맘씨 좋게 나눠줘야 한다. 당연히 비난의 화살은 뉴비가 아닌 몹쓸 사기꾼과 불법 핵 유저들을 향해야 한다. 그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우리 고인물들이 해줘야 하는 일이다. 누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라는 게임의 건강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태수 작가님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만 콕콕 집어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해서 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책이었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말로 꺼내지 못하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혹자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걸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렇게 생각해. 내 의견은 이래." 라고 말할 때 비로소 내 의견이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기억에 남고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스탠스를 취해." 라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끔 독서 모임이나 누군가와 이렇게 토론하는 걸 좀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좋습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제목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제목 아닌가요? 점점 뭐랄까 나이가 들수록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스무 살 때 뭐 스물 20대 때처럼 이렇게 막 재밌고 뭐 술 먹으면서 막 떠들고 이런 거보다 그냥 잔잔한 행복?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행복인데.' 라는 생각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참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목도 되게 공감이 됐네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그런 게 더 행복한가요? 사람들 막 많은 곳에서? 그것도 뭐 나름의 또 행복이죠. 도파민 터지는 행복인가요 그게? 어쨌든 저도 그게 되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그냥 좀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든지 아니면 혼자서 쉬든지 하는 것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갈게요.